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산림수문학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산림수문학 지중수 관련된 산림기상학 내용 이전에 진행했던 내용들, 수문학 내용들이 이어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토양 내의 물 에너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토양 내 물 에너지의 변화인데요. 에너지, 우리가 이제 열 또는 화학 에너지 같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죠. 이런 것들이 물체 사이에 견인력을 가지게 되고요. 토양이 물을 보유하는 힘이 없다면 구멍난 물통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것과 같이 빠르게 배수가 될 것입니다. 그죠? 그냥 여러분들 빨대에다가 아니면 그 호스에다가 물을 붓는 것처럼 그냥 쭉 빠져버릴 텐데요. 토양이 이제 그렇지는 않죠. 완전히 포화된 물은 중력에 의해서 자유로이 또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양 내에 가득 찬 포화된 물들은 중력에 의해서 이동을 하게 되죠. 그게 중력에 의해서 수직 방향으로 지구 중심을 향해 움직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게 됩니다. 토양 함수량이 포화점 이하에서는 중력과 다른 힘들이 물의 이동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치는 것들을 찾아보면 응집력, 흡착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응집력 같은 경우는 물 분자가 서로 당기는 힘이죠. 여러분들 아마 그 컵에 물을 가득 채웠을 때 표면이 이렇게 위로 약간 봉긋하게 올라오는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표면 장력과 관련된 응집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흡착력입니다. 물 분자와 토양 입자가 서로 당기는 힘. 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겨서 토양과 토양 알갱이 사이에 이제 물과 토양이 결합되는 이런 형태들이 될 거고요. 이런 응집력과 흡착력은 토양 입자 간에 물의 상호로 반대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작용이 되고 있다 알아봤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공극에서 물이 빠질 때는 공기-물 접촉면의 곡선, 우리가 메니스커스 곡선이라고 그러는데요. 메니스커스 현상, 메니스커스 곡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모세관 속의 액체 표면이 만드는 곡선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아까 보여드린 것들은 똑같은 거예요. 그 어떤 통에서 여러분들 빨대나 아니면 이런 가는 막대 같은 데서 물이 차면 어떻게 돼요? 가장자리는 좀 높고 가운데는 낮게 이렇게 표시가 되거나 물은 그다음에 수은주는 어떻게 됩니까? 응집력이 너무 강해서 반대 현상이 나타나죠. 이렇게. 그래서 이 높이를 잴 것인지 아니면 다른 걸로 할까요? 자, 보통 이 높이를 측정, 이 높이를 측정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렇게 물과 주변의 물체, 액체와 주변에 있는 물체와의 관계 때문에 이렇게 곡선이 만들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메니스커스 곡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특히 물의 표면 장력으로 인해서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입자 주변의 수막은 얇아지고 물의 흡착력은 점점 강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음에 토양 소공극 내의 물의 결합력이 토양 대공극 내의 물의 결합력보다 큽니다. 이거는 이제 그 모세관 현상하고도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모래에다 물을 부으면 어떻게 돼요? 모래에다 물을 부으면 물이 쑥 빠져나가죠. 중력수 형태가 되는 거고요. 대공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토양 소공극, 우리가 점토나 아니면 일반 토양에다 물을 부으면 모래하고 전혀 다르죠. 물이 잘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빠져나가는 속도가 느리게 되죠. 이거는 이제 토양 소공극 내에서 물의 결합력이 더 크기 때문에 물이 흘러내려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자, 토양 공기의 압력 기압에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수막 내의 압력은 기압보다 적습니다. 자, 불포화 토양에서 수분을 보유하는 힘이 없으면 물은 중력에 의해서 자유롭게 배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불포화 토양 공극 알갱이 사이사이에서 수분을 보유하는 힘이라는 건 결국은 모세관 포텐셜 같은 것들을 이제 뒤에서 이야기할 텐데요. 모세관 힘이 없으면 물은 중력에 의해서 자유롭게 배수가 됩니다. 백사장의 모래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물들을 우리가 대부분 중력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또 어떤 물은 어느 정도 머무른 다음에 배수가 되고요. 어떤 물은 또 굉장히 오랫동안 머무르기도 해요. 이런 이제 그때그때 달라진다. 그다음에 토양수의 에너지 상태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뭐 가변적인 물리적 성질을 무시하고요. 토양수의 그냥 에너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토양에서의 물의 이동인데요. 결국은 이제 토양 알갱이 사이에 빈틈이 이제 우리가 공극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공극에 물이 가득 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극 사이사이에 있는 또 기포들도 존재를 해요. 이 기포들이 다 빠지고 물이 찰 수가 있냐? 현실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한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제 결국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중력에 의해서 물이 아래로 이동을 하거나 중력수죠. 그 다음에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물이 잡혀 있는 상황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모세관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물, 토양 입자 알갱이 하나하나를 코팅하고 있는 표면에 막을 형성해서 피막을 형성해서 코팅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의 이런 형태로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건 이제 우리가 흡착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 뒤에 이야기들이 또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토양수는 크게 중력수, 모세관수, 흡착수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력수는 토양의 대공극을 따라서 중력에 의해 자유롭게 이동하는 수분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아래 그림처럼 물이 그냥 이 대공극 사이를 따라서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아래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보통 토양 내에 일시적으로 저장되었다가 중력수는 측방으로 이동하기도 하고요. 하층으로 이동해서 결국엔 지하수위에 도달하게 되는 이런 물들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세관수는요. 이제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렇게 중력수가 빠져나가고 나서 나머지 토양 알갱이 사이에 우리가 모세관 현상이라든가 모세관 포텐셜 에너지에 의해서 붙들려 있는 물들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인목생장에 가장 유효한 수분이 될 거고요. 토양 표면의 증발 정도나 식생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중력수와 모세관수 같은 경우는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이용 가능한 물입니다. 우리도 이용 가능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흡착수는 모세관수가 제거된 이후에 개개의 토양 입자 사이에 얇은 막을 형성하며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는 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쉽게 말씀드리면 누구도 뽑아 쓸 수 없다? 뽑아 쓸 수 없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생물이 이것을 뽑아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엄청난 에너지를 주어야지만 받아낼 수가 있죠. 그런 이제 엄청난 에너지가 대부분 증발 같은 경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일교차에 의해서 사막에도 그러면 사막의 모래에도 이런 흡착수는 존재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막에서 일교차가 굉장히 크죠. 새벽이나 밤에 보면은 이슬이 맺히고 식물들이 생장하고 뭐 양서류 같은 도마뱀이 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아마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도마뱀이 저녁 때는 새벽에 모래사장에 위에 서 있습니다. 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흡착수들이 증발하게 되는 것들 아니면 이슬점이 낮아지면서 이슬이 맺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맺혔을 때 자기 몸에 맺힌 이런 수분들을 핥아서 수분을 흡수하는 이런 형태들도 아마 그 다큐멘터리에서 보신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식물은 이 물을 뽑아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질량, 압력,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질량부터 볼게요. 여러분들 아마 기상 이야기할 때 질량 잠깐 얘기했나요? 질량은 단순히 물질의 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질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종종 무게를 측정하기도 하는데요. 무게는 질량과 같지 않고요. 그 단위도 전혀 다릅니다. 그죠? 여러분들 무게는 여러분들이 늘 알고 계시는 저울을 이용해서 재죠. 뭐 뒤에 무게 다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자, 무게 같은 경우는 변합니다. 지구에서의 몸무게, 여러분들의 몸무게와 달에서의 몸무게 6분의 1이죠. 달에서 6분의 1을. 왜냐하면 달의 중심에서 당기는 중력이 지구보다 6분의 1을 약하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질량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래 지구에서나 아니면 달에서나 어디에서도 변하지 않는 값들이 될 거예요. 자, 그다음에 단위도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질량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무게를 중력과 속도로 나눈 값들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뭐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네요. W 우리가 무게, 웨이트 나누기 중력과 속도를 해주고요. 단위로는 이제 M 사용을 합니다. 그럼 이제 무게는 어때요? 무게는 중력과 속도를 곱해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mg 단위는 mLT의 제곱으로 이제 mLT의 나누기 t의 제곱으로 표시합니다. 왜? g가 여러분들 중력과 속도가 보통 우리 여러분들 마우스가 안 움직여요. 갑자기 9.8 미터 퍼 세크의 제곱입니다. 그죠? 쉽게 얘기해서 거리를 곱해주고 그다음에 시간은 제곱에 반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mLT 나누기 t 제곱입니다. 자, 어떤 물체의 질량은 어디서나 변하지 않고 같지만 무게는 중력에 따른 가속도와 위치에 따라서 달라진다. 자, 그다음에 이제 무게를 우리가 힘 또는 질량의 가속 시간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힘은 무게랑 똑같아요. F는 mg로 해서 단위도 같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잠재 압력, 프레셔 포텐셜인데요. P라고 우리가 보통 표시를 해요. 뭐 잠재 압력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용어로 압력 포텐셜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게 뭐라 그럴까요? 그 지하수를 움직일 수 있는 압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항상 이 물이 있어야지만 움직일 수 있는 거라서 아마 이제 우리가 포텐셜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운동을 하려는 잠재적인 힘을 이야기를 하고요. 거리에 대한 힘의 팽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텐셜이란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단위 질량을 움직이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의미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포텐셜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P는 압력 포텐셜 P는 힘 곱하기 거리로 표시가 되고요. 그럼 아까 힘은 뭐였어요? 포스 mg였죠. mg 곱하기 거리 L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단위를 따지면 mL 제곱 나누기 t의 제곱 이렇게 표시를 해요. 자, 지하수위 아래에서는 우리가 P는 플러스고요. 불포와 토양에서는 P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지하수위 아래에서는 플러스, 불포와 토양, 지하수위 위에서는 마이너스겠죠. 근데 이제 토양이 포화가 되면 이게 플러스로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왜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따질 필요는 없어요. 일반적으로 처음에 이 이제 개념을 만드신 분이 지하수위 아래는 플러스, 불포와 토양에서 마이너스라고 관습적으로 사용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표시를 해서 사용을 합니다. 간편하게 우리가 표준기압 보통 1013mB죠. 1013mB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바로 고치면 1.013 이제 바예요. 그래서 요때에서의 P는 0으로 정의를 하고요. 표준 기준면에 따라서 우리가 P 값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에서 마이너스 P는 우리가 모세관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플러스 범위에서는 압력 포텐셜, 수도 포텐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압력 포텐셜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도 있고요. 수도 포텐셜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수도 정의가 안 돼 있었을 텐데요. 뒤에 아마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중력, Z값입니다. 중력에 의해서 작용하는 힘, Z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체의 압력이나 모세관 포텐셜에 의해서 산지의 물입자는 강으로 흘러가게 되는데요. 이 Z는 똑같이 힘 곱하기 거리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아까 앞에 압력하고 똑같죠? 이 경우 길이 L은 수직 방향입니다. 중력에 대해서 이렇게 수직이죠. 그 다음에 해발고를 기준으로 하고요. 중력은 항상 플러스 값을 가지게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삼투압 5입니다.
이 삼투 현상은요, 여러분들은 이제 세포관에서 일어나거나 아니면 이제 뿌리하고 관련돼서 뿌리에서 물을 흡수할 때 이제 이 삼투압이 발생하게 되죠. 농도에 따른 삼투압입니다. 뭐 셀로판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마 초중 고등학교 시절에 실험을 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기억이 나시기를 바라면서, 자, 이런 삼투 현상은 토양에서는 솔직히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식물과 물의 관계에서는 필수적이기도 하고요. 또 일반적인 토양이 아닌, 그러니까 바닷가, 해수 토양 또는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은 지역, 유입량보다 유출량이 많은 거죠. 이런 지역에서는 이제 농도가 서로 다른 물이 존재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될 때는 이제 P와 Z의 화학 포텐셜로 이 삼투압이 더해지기도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물은 저농도 지역에서 고농도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죠.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그렇게 되죠. 네.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그 힘은 어떤 방향으로도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이동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수평이 될 수도 있고요. 수직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이 삼투압 O는 힘 곱하기 거리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뭐 mgl 세 개가 똑같죠? 아까 압력이나 중력이나 다 같습니다. 단위도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토양수 혹은 토양 용액의 전체의 위치 에너지를 구해보면요. 세 가지 포텐셜의 합이 됩니다. 압력, 그 다음에 삼투압, Z 중력. 이 세 가지를 더한 값이 되게 되고요. 단위는 뭐 같습니다. 세 개를 더했으니까. 그래서 식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토양 용액의 전체 위치 에너지는 P 플러스 O 플러스 Z로 표시를 하게 되고 단위는 네, ml 제곱 나누기 t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자, 요거를 이제 계산하기 편하게 바꾸면요, 우리가 mg를 다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나눠버리면 단위가 이제 환산이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자, ml 나누기 t 제곱분의 ml 제곱 나누기 t의 제곱이 되니까 약분을 해서 결국 l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물 무게당 에너지로 표현되고요. 단위는 우리가 센티미터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런 것들 에너지들이 뭐가 있는지를 봤고요. 이제 그런 그 중에서 이제 P 값을 측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이제 그 압력 포텐셜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 중에 앞에 시간에서 우리가 이제 토양 수분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었죠. 토양 수분을 측정하는데 토양 수분 장력을 측정을 해서 우리가 토양 수분을 환산하는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냥 바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피해조관을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오른쪽처럼 토양 수분 장력계, 이렇게 얇은 유리관을 이용하거나 토양 수분 장력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자, 토양 속에 유지되는 물, 즉 함수량과 에너지는 토양 공급의 분포나 토성 구조 등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력 포텐셜은 쉽게 계산이 되고요. 삼투압은 빙전법이나 아니면 전기적으로 측정이 가능합니다. 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결국 이제 모세관력이나 중력 포텐셜이 될 테고요. 결국은 이제 압력 포텐셜은 마노미터랑 우리가 피에조미터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텐쇼미터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마노미터는 지금 보시는 요 그림 U자형 관 보시면 돼요. 대기의 압력에 의해서 포화된 토양에 연결된 관의 수주, 이 물의 높이를 측정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토양수의 위치 에너지는 보통 텐쇼미터로 측정을 많이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마노미터 사용하는 법인데요. U자형 관에 있는 물은 컵의 구멍을 통해서 이 컵이 워터가 들어있는 컵이 있죠. 땅 속에다 꽂아놨습니다. 토양에 있는 물과 평형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컵은 토양 입자와 완전히 밀착이 되고요. 다공성 물질로 이루어졌죠. 완전히 평형을 이룬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P, 이 마이너스 P의 양은 장력 또는 모세관 포텐셜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수은주는 우리가 이제 수은의 기둥 얘기하는 거고요. 이건 물기둥의 길이를 센티미터로 표시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플러스 압력 또는 마이너스 장력의 다른 표시법과 수주 길이와의 관계는 뭐 여러분들 1000cm의 수주 물의 기둥은 약 0.981 바 정도 됩니다. 일반은 0.987 기압으로 우리가 환산할 수가 있고요.
0.1메가파스칼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물 대신에 수은 기둥을 사용해서 실험을 한다 그러면 수은은 물보다 13배 정도 무겁기 때문에 수은주 높이에 13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기아파에서 우리가 수은주의 높이가 뭐 73cm였나요? 그 정도가 될 텐데요. 네. 실제로 물은 그럼 어떻게 돼요? 13배 정도 더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3을 곱해서 우리가 계산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제 숨은 특성 곡선입니다. 그래서 토양은 토성과 토양 구조에 따라서 모세관 포텐셜 범위 내에서 함수량이 다른 이들의 관계를 나타낸 곡선을 우리가 이제 숨은 특성 곡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토양의 여러 가지 기본적인 숨은 특성을 간단하게 요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숨은 특성 곡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통 이제 모세관 포텐셜이 감소하면 모세관 아래쪽이 이제 감소를 합니다. 모세관 포텐셜이 감소를 하면 작은 공국들 사이에 있는 물도 배수되며 토양 입자 주변의 수막도 얇아지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함수량이 줄어든다는 얘기겠죠. 반대로 토양에 물이 공급이 되면 모세관 포텐셜이 증가하고 소공국은 다시 물이 차기 시작하는데요. 대공국은 쉽게 물이 흡수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빠질 때보다 찰 때가 좀 차이가 나는 상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탈착 단계하고 흡수 단계가 있죠. 자, 그래서 이때 발휘되는 힘이 바로 메니스커스 커브인데요. 이게 너무 약해갖고요. 물을 잡아당기지 못하기 때문에 대공국 쪽으로 물이 쉽게 흡수되지 않는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흡수 단계와 탈착, 일탈 현상 사이에 이력 현상이 발생함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물이 빠질 때하고 찰 때의 차이가 생겨요. 그 차이가 지금 여러분들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하늘색 부분입니다. 요 이력차가 발생하는 것들. 그래서 이제 이력 현상이 뭐냐? 물질이 거쳐온 과거가 현재 상태에 영향을 주는 현상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물리량이 그때의 물리 조건만으로 결정되지는 않고요. 이전에 그 물질이 경과해온 과정에 의존하는 특성들을 나타내게 되고요. 만약에 모세관 포텐셜과 함수량 사이에 일정한 관계가 있다면 상당히 편리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흡수할 때랑 탈착될 때랑 이탈될 때랑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를 쉽게 정리하기가 애매해지는 거죠. 차이가 생기니까 우리가 그러면 현재 물이 우리가 빠지고 있는 단계인지 차고 있는 단계인지를 모르면 그래프를 알아낼 수가 없잖아요. 근데도 우리가 이거를 그냥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관계나 물 관리 같은 데서는 이제 이들이 물 관계가 일정하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게 되고요. 이 중간을 지나는 곡선을 만들어서 우리가 배수 현상을 구명하기 위해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이력 현상에 의해서 차이가 있다. 근데 그 차이를 매번 계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가정을 하게 되는 거죠. 관계가 일정하다. 모세관 포텐셜과 함수량 사이에 일정한 관계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이 현상을 구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메니스커스 현상 앞에서도 잠깐 설명드렸었죠. 그림을 다시 보면 이제 그림이 잘 그려진 게 있으니까 아마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싶은데요. 관 형태의 용기에 액체를 넣었을 때 액체의 윗부분의 경계면이 자, 위가 아니고 아래네요. 그죠? 아래 그림처럼 볼록하거나 오목하게 바뀌는 되는 현상을 메니스커스 현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모든 액체와 용기 변면에서 이 현상이 나타나는데 액체와 용기의 특성상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작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기의 특성이나 액체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겠죠. 이런 메니스커스 현상에 관여하는 특성은 세 가지입니다. 액체의 비중, 응집력, 액체와 용기의 친화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럼 토양의 종류에 따라서도 이 메니스커스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약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처럼 물이 이탈하거나 아니면 다시 흡수될 때, 공급될 때 이 메니스커스 현상이 작게 나타난다 그러면 이력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액체의 비중과 응집력이 벽과의 친화력보다 크다 그러면 볼록한 형태, 수은주가 그렇게 되는 거죠.
작다면 아래로 블록한 형태가 됩니다. 물이 이렇게 되는 거죠. 둘이 비슷하거나 아예 없는 수준이라면 메니스커스 현상은 관찰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다음 이제 포장 용수량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하수하고 관련된 것들을, 지중수와 관련된 내용들을 하다 보면 이제 포장 용수량이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이 되게 되는데요. 보통 포장 용수량은 충분히 비가 내린 후 2, 3일 내에 토양 함수량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배수가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로 모세관력이 우세하게 작용하기 시작하는 함수량을 우리가 포장 용수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래 그래프에서 보시면 아래쪽 그래프 보면 자, 비가 오고 나서요. 급격히 함수량이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완만한 곡선으로 바뀌게 되죠. 이 지점을 우리가 포장 용수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토양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모래 같은 경우는 이게 포장 용수량의 위치를 대략 찾기가 굉장히 쉽죠. 근데 자, 클레이럼입니다. 뭐 식양토 정도 될까요? 네, 어때요? 처음부터 곡선이 완만하게 내려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지점에서 포장 용수량을 잘라야 될지 굉장히 애매한 상황들이 발생하는 형태들이 됩니다. 결국은 물은 평형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토양 내 함수량은 중력과 모세관 포텐셜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중력에 의한 물들이 이제 중력수가 다 빠져나가기 시작하고요. 이때부터 모세관 포텐셜에 의해서 모세관 수가 이제 결정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모세관력이 우세하게 작용하게 되면 토양의 특성이라든가 시간,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스균해지는 토신과 증발산의 속도에 의해서도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포장 용수량이라는 용어는 급속한 배수가 멈췄을 때를 나타내는 배수 곡성산의 임의의 점을 규정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우리가 FC 포장 용수량 곡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 배수 시에는 중력에 의해서 물이 큰 공극에서 배수가 됩니다. 중력이 우세하게 작용하는 거죠. 나중에는 보다 작은 공극에서 모세관력이 주로 작용하게 되고요. 물이 느리게 이제 모세관력이 작용하니까 물이 느리게 배수됩니다. 그래서 모세관력이 우세하게 하기 시작하는 함수량, 이때를 거의 우리가 포장 용수량이라고 얘기하고요. 포장 용수량에 도달하기 전에 토양으로부터 배수된 물을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중력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장에서 모래의 경우에는 우리가 포장 용수량 산정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근데 큰 공극이 없는 토양인 이 식양토 같은 경우 어때요? 클레이럼에서는 모세관력이 중력보다 우세해지는 지점을 결정하기 굉장히 어렵죠. 어디쯤 될 것 같습니까? 찾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어려운 부분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영구 위조점인데요. 이건 포장 용수량하고 또 반대되는 지점 이야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토양 속에서 자라는 식물이 더 이상 팽윤된 잎을 유지하지 못해서 영구 위조가 일어나는 토양 함수량입니다. 그럼 영구 위조가 뭐냐? 다시 회복되지 않는, 시들어서 다시 생생하게 돌아오지 않는, 이때가 영구 위조다. 말라 죽었다라고 생각하시면, 근데 말라 죽지는 않았어요. 더 이상 물을 흡수할 능력을 이제 잃게 되는 거죠. 너무 많이. 여러분들 아마 뭐 배터리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배터리가 방전이 너무 많이 되면 두 번 다시 충전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는 과정을 이제 영구 위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15바의 압력에서의 함수량을 우리가 영구 위조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식물은 토양 속에서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30바의 압력에서 위조가 되고요. 몇몇 식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0바까지 견디기도 합니다만 그 이유는 토양수가 마이너스 15에서 마이너스 50바에서 제거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영구 위조점은 특정한 토양에서 여러 가지 식물에 대해 거의 불변의 값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위조점과 포장 용수량을 활용하면 식물의 생태라든가 아니면 뭐 일반 농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죠? 영구 위조점까지 떨어지기 전에 물을 공급해야 되고요. 포장 용수량이 유지가 된다 그러면 식물의 생명이 굉장히 유리한 됩니다.